뚜껑을 여니까 졌어요, 트럼프한테. 아니, 우리 같으면은 전체 전국 득표율에서 더 많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데 득표율이 더 높았는데 대통령은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뭐 다 너무 많이 상식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예.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 사실 우리와 너무 선거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만약에 뭐 중구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중구에서 70%가 A를 뽑고 30%가 B를 뽑으면 중구에 있는 모든 표를 A가 가져가는 식으로 승자 독식 제도로 예. 미국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가 중요한 거죠. 각 주에서 70% 혹은 절대 다수의 표를 얻는 사람이 그 주에 걸린 모든 표를,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거기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싹 쓸어간다. 위너 텍스 올. 그렇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시에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에서는 지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그 주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 숫자를 모두 다 가져가는 독특한 방식의 이 미국의 대선 선거 구조인데 이게 과연 뭐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뭐 정치학자마다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안착돼 왔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도 그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지. 예. 나는 싫어. 나는 이런 전체 득표율과는 무관하게 난 내가 찍고 싶은 후보에게 줄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걸 배신 투표라고 하는데요. 배신 투표.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그러면 안 되라고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예. 실제 선거인단이 A 후보가 됐는데 가서 다른 B 후보를 찍는 경우가 실제 있었고 이걸 배신 투표라고 하는데 그것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주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주가 미국이 워낙 넓잖아요. 예. 각 주를 각각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도 왜 우리 유엔 가면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국 대표 한 명이 나가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잖아요. 예. 러시아는 러시아, 미국은 미국 이런 것처럼 각 주가 그냥 한 나라가 돼서 선거인단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몰빵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그 의견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원래 선거인단 제도가 마련됐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말 타고 가가지고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보통신이 지금 엉망인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구조에 따라서 각 주별로 이제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선거인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이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곳은 선거인단을 통해서 뭐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의회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뭐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각 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 1972년부터인가요? 이 선거인단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니까 사실은 바꾸자고 수많은 그 개정안이 나왔는데도요. 예. 다 무산됐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주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당연히 힐러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86만 표를 이겼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갔잖아요. 예. 306개를 가져갔으니까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만 각각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상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득표율이 더 높은데 정작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 못하니까 지지층에서는 뭐 이거는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네네. 결국 진정한 대통령은 나다라고 하는 불복 소송으로 가거나 불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제 미국 정치를 보면서 미국이 사실은 민주주의 어떤 상징, 모델 이렇게 예. 수십 년을 상징해 왔는데 그래서 2000년에 사실은 엘고어 당시 이제 실패했던 엘고어 아들 부시가 됐죠. 예. 엘고어 입장에서도 사실 그 대중투표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플로리다 이제 재검표를 무산시키는 바람에 어쨌든 부시가 가져갔는데 그때도 그냥 승복선언을 했어요. 그게 참 멋있는 어떤 미국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려 286만 표나 앞선 힐러리도 역시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얼마나 크게 울분을 갖고 있겠습니까? 지지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승복하는 문화가 일반화됐는데 그걸 깬 게 바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죠. 트럼프였죠. 트럼프가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워낙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본 정신을 훼손시킨 겁니다. 16 폭동은 물리적인 의사당을 이제 정부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전복이었지만
어떤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 원칙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린 게 그 16 의회 폭동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자, 이 선거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는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선거 막판에 해리스 후보가 추격을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뭐 호감도 출구조사 결과 호감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해리스 후보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선거인단 숫자가 주마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고급 상식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선거인단 수는 사실 예. 인구별로 일단 나눕니다. 예. 인구별로 나눠서 각 주마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수를 합쳐서 정해집니다.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이제 2명씩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하원 예. 의원은 해당 주에서 거주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을 합니다. 하원 의원이 1명씩 추가될 때마다 선거인단도 1명씩 더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선거인단 수에서 워싱턴 대표 3명도 이제 따로 있고요. 그것도 예. 이제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거인단 수를 배정을 하려면 인구도 계속 센서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0년마다 공식 인구 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만들어진 선거인단 수는 2020년에 인구조사란 것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또 선거인단 숫자도 좀 다르니까 각 후보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재밌게 우리가 미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19명의 선거인단이 이제 걸려 있거든요. 네. 이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승리 조합이 만들어지느냐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펜실베니아 주에서 승리를 하면 거의 대통령이 된다고 봐야죠. 네. 지금 이제 블루월 혹은 러스트벨트로 표현하는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개의 선거인단을 합치면 뭐 15, 19이기 때문에 예. 딱 떨어지는 44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는 파란색이고 뭐 텍사스는 빨간색이고 예. 이미 정해진 걸 보면은 해리스가 226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봐도 예. 되고요. 트럼프는 219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에서 결정이 나는 건데 그 가운데 블루월 그 북부에 있는 3개 주에서만 다 이겨도 44를 플러스하면 딱 270이 돼요. 예. 그래서 3개를 가져가면 그냥 안전하게 백악관에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예. 한 80년대부터인가 보면은 이 3개 주가 같은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는 같이 트럼프를 찍어주고 2020년에는 또 같이 바이든을 찍어주고 그래서 이게 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로 디커플링이 아니라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색깔을 보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는 확실하게 지금 좀 뭐 트럼프가 앞서가는 것 같고 다른 데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것 지금은 같은데 이제 색깔이 달라요. 또 달라요. 예, 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 러스트벨트 3개 주가 미시간을 제외하고 위스콘신하고 펜실베니아는 지금 네. 트럼프가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뭐 CNN이나 모든 방송들이 예. 다 주 안에 점점점 이렇게 찍어놨을 겁니다. 그게 카운티 단위거든요. 도시 우리로 치면 예, 도시. 그런데 그 보시면 이 주는 항상 또 공화당 같은 펜실베니아 안에서 저 주는 항상 민주당이 있어요. 그래서 경합주 안에 경합주를 카운티는, 카운티. 예. 그래서 그 카운티에 따라서 몰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 카운티별로 너무 달라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도 지난 2020년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위 1비하면 아직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직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의 최대 도시라고 하는 주도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만약에 해리스가 이겨버리면 펜실베니아 전체가 파란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그런 뜻입니다.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카운티에 따라 또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예. 전체 인구를 좀 봐야 되는데 펜실베니아 1위 카운티인가가 뭐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예. 그 주는 이 이제 스테이트 안에 그 1위 카운티는 지난 한 12번의 대통령을 거의 다 맞췄다고 해요. 뭐 한두 번 예, 예외는 예. 있었지만 그래서 아니야 펜실베니아 전체 볼 것도 아니고 예. 이 카운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카운티만 보면, 예, 그래서 예. 지금 특파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르포도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시죠. 네, 카운티 문제도 이제 나중에 계속 저 CNN이나 이런 ABC 같은 데서 아마 카운티에서 얼마나 나왔다, 누구한테 쏠렸다 이 보도를 아마 해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승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부정선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막 아침에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편 투표로 한 9천 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 이게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게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예.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전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보통 우편 투표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뭐 우편 투표를 할 경우에는 뭐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도 있고요. 예.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봤던 우편 투표함에 가서 말 그대로 이렇게 가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곳에 가서 떨어뜨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편 투표를 할 경우 이게 정확한 이제 투표 용지고 투표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각 주마다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서명을 또 해야 되고 뭐 투표 겉봉투에 서명하고 속봉투에는 찍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래서 그거를 각 주마다 설명을 합니다. 카운트에 설명을 하고. 예. 근데 문제는 그 9,000표 같은 경우는 81살의 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서명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못하신 거예요. 나는 해리스를 찍었는데 네, 그런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나온 겉봉투에는 안 것들이 쓰고, 9,000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전 투표가 무효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 이거를 유효표 처리해 달라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무효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펜실베니아주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우편 투표를 하신 유권자분들 가운데 투표 용지에는 해리스를 이제 찍는다고 이제 도장을 꽉 눌러놓고 그거를 이제 겉봉투, 이제 우편 봉투함에다 넣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겉봉투에다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안 할 경우에는 그거는 무효표 처리가 되는 건데. 날짜도 써야 하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80살 넘은 노인들은 못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그거는 규정상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구제를 못 받는 건지. 구제를 못 받는다면 네. 그 노인의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는 한 표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합주는 워낙 뭐 10,000표, 12,000표 차이로 예. 특히 펜실베니아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지금 예. 표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제 투표를 하시라. 직접 뭐 당일날 가시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9,000표. 그리고 예. 활동하시는 분은 9,000명까지는 안 되니까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에게 당신의 표가 무효표가 됐다고 인지시키고 예. 다시 투표하게 하는 그 과정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데다가 이게 또 복잡한 게 이제 제가 한 국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주마다. 예. 펜실베니아 주 법원에서 그렇게 그 무효표가 된 자들에게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주에서 각각 카운티가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티별로 또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다시 한번 투표할 기회를 주고 누군가는 못하게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아마 혹시 트럼프가 진다면 또 이제 대법원에 가서 소송 걸고 이게 또 몇 달이 걸릴지 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다루고 그 안에 카운티 다루고 해서 이게 행정 소송이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로 걸릴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시애틀 쪽에 있었죠. 예. 그 우편 투표를 했는데 그걸 누가 일부러 불질렀어요. 며칠 전 뉴스였는데 그 표는 정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예. 그럼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이 심각한 상황이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있을 것을 봅니다. 네. 자,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펜실베니아 안에 여러 이제 카운티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피츠버그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해리스버그라든지 이제 핵심 지역들이거든요. 인구수도 많고 이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빨간색이지만 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인단 19명을 누가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 특보는 뭐 MBN이 제일 잘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방송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자, 미 CNN이 현재 전하는 미 대선 상황은 어떤지 현 상황을 그대로 동시통역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But we're really banking on the blue wall. Well, at 블루 the moment 월에 as we speak,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블루월 주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인데요. 지금 이 중에 두 개가 이미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벨트 스테이트를 볼까요? 해리스가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를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12만 표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큰 원이 보이죠? 파란색 원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이랑 외곽 지역에 파란색 큰 원이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250만 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지역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2016년, 2020년도에도 그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상황과 유사합니다. 해리스는 이 파란색 원에 집계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지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24년도와 2020년도의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많은 민주당의 표가 우편이라든지 우편 투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2024년도 상황을 보시면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13만 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은 88%이거든요. 이 조지아주입니다. 여기에서 해리스가 이기기를 바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많은 그런 파란색 표가 집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그리고 그 외곽 지역이 민주당 표밭이고요. 폴튼 카운트 보실까요? 90% 개표되었는데요. 해리스가 거의 90%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7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득표와 유사한 상황이죠. 지금 컵 카운트로 가볼까요? 91% 개표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외곽 카운티인데요. 해리스가 57%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56% 정도 득표를 했었죠. 유사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델카 카운티를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2020년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83% 득표를 했던 곳이죠. 지금 굉장히 2020년도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조지아주를 볼까요? 해리스 대통령이 기대에 못 치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도에 했던 것보다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카운티에서 해리스 대통령이 과거 바이든 대통령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2020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주에서 많은 표를 얻었고 그렇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힐러리보다는 좋은 성적을 이 지역에서 얻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그 득표 사항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위스콘신주입니다. 61% 개표 상황인데요. 밀워키로 가볼까요? 53% 개표 상황인데요. 지금 밀워키에 흑인 투표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지역을 볼까요? 데인 카운티입니다. 74%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하면 조금 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지금 미시간 상황을 보시면은 개표 상황이 3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요. 펜실베니아주를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이죠. 지금 19개의 선거인단 표가 걸려있는 주입니다. 72% 개표가 되었고 지금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표를 얻었죠. 2020년도에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갔었죠. 그리고 외곽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과거에 그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편 투표가 나중에 개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황이 2020년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기 위해서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가 이 두 개의 주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 2016년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 두 개 주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Harris cannot lose that. 그 Why can she not 해리스 lose that? 후보는 반드시 이 주를 이겨야 합니다. Plus 19. 왜냐하면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 주를 So the rest of them 이겨야만 don't matter. I don't mean your votes don't matter 이길 in 승산이 those other 있기 states. 때문입니다. But in terms of the path to 270, if he holds the leads he has right now in 그래서 those two states, which 트럼프 are healthy 후보가 leads, 이 아래의 두 개 주를 이기게 된다면 cannot.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and 위에 at the moment, 방금 this is 표시된 map. 이 주를 반드시 Please 이겨야 jump in if you 됩니다. want. I'm just going to